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금요일 촉 가이드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우리 청년 비서관 청와대 네, 박성민 비서관. 박성민 비서관. 기사 난 거 보니까는 첫 작품이 굉장히 박수를 받고 있던데. 네, 사실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하죠. 만 18세가 되면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는데 자립지원금이 한 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웬만한 집에 보증금도 마련하기 어렵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대통령 인수위에서 이제 평균적인 서울 집세를 알아봤는데 48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때가 지금 벌써 5년 전이니까 5년이 훌쩍 9년 전쯤 됐죠 벌써.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났을 때 만약에 50만 원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10개월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시민단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월 10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네.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연령도 올리고 조금 더 이제 도와준다고 하니까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된 일이다. 네. 근데 이 박성민 청년 비서관이 주도해서 만든 거 맞아요? 그건 이제 어떻게 확인해봐야 될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이미 시민단체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었고 예. 다만 이거 국가의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인 데에는 분명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것이고 그동안 관련 이야기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죠. 근데 이게 뭐 청와대에서 박성민 청년 비서관의 작품이다 이렇게 한 건 또 숟가락 얹기 아니냐 혹은 박성민 청년 비서관이 공정의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철희 수석이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 지적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 저는 그때 임명 당시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게 이 난국을 이철희 정무수석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본인도 고위공직자가 됐으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의 메시지를 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는 좀 일단 첫 번째 좀 아쉬웠고 이 두 번째도 자신이 어떻게 역할을 해서 합의로 이끌어냈다라는 모습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드러났으면 어땠을까. 아까 말씀하셨다는 듯이 저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일각에서는 분명히 언론 플레이처럼 볼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본인이 좀 뚜렷한 메시지를 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면서 인터뷰 하잖아요. 예. 본인도 분명히 어딘가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절하지 않고서는 본인이 등장할 타이밍에 본인 스스로의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너무 아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 하면 그거는 구시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 플레이가 아니길 저는 소망하고 만약에 첫 작품이라고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작품이 나온다라면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뭐 오창석 시사평론가도 청년 정치인에 속하니까 저는 시사평론가이기 때문에 정치는 아니고. 뭐 시사평론가로서 평론하는 것 자체가 정치예요. 네. 예, 뭐 세상에 정치 아닌 게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할 네. 얘기는 뭡니까? 첫 번째 얘기는 이제 민주당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경선 연기 이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단계가 4단계로 격상이 되고 지금 이제 1,600명, 1,500명 오늘까지 다시 1,500명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행사를 하기 좀 어렵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공개 회의를 오늘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최고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 일요일에 선관위 보고를 받고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했고 이상민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8월 7일부터 당장 시작되는 지역 순회 일정을 수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조금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2, 3주 정도 연기될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2, 3주 정도 연기될 것 같다는 것은 뭐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그 정도 연기되는 것은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캠프에서 납득 가능하다. 뭐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뭐 지금 4단계로 격상됐고 확진자 수가 뭐 지금 열흘 연속 4자릿수로 나오는데 뭐 기술적으로 2, 3주 연기한다. 얼마든지 용인되죠. 다만 일부 캠프에서 주장하듯이 뭐 2달 연기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연기가 된다면 오창석 씨 말대로 2주에서 3주 정도 연기될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제 후보 확정일이 아무리 늦어도 국감 정도 전후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내비쳤고 만약에 이게 후보 확정일이 이렇게 된다면 추석 연휴가 있는 9월 20일에서 22일 사이 또는 아무리 늦어도 국감이 시작되는 10월 첫째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연기를 조금 뭐 반발하거나 아니면 당장 다음 주 TV 토론 취소를 놓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 의원 캠프 쪽에서는 지금은 일정 연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일까요? 아니요. 경선은 연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네. TV 토론은 이제 강행해야 된다 이 입장이거든요. 네. 좀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 연기를 주장하지 말든가 네. 아니면 TV 토론을 뭐 다음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여튼 논리적 모순 안 맞습니다만은 이낙연 캠프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TV 토론으로 그런 생각인 거고요. 그런데 그 어쨌든 4단계니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못 모이잖아요. 그렇죠. 2인까지만 되니까요. 그런데 TV 토론 경선하면 최소한 후보 6명에 진행자에 네. 보좌관에 네. 몇십 명이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카메라 팀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좀 이건 이번에 취소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낙연 캠프에서 그런데 이거 꼭 그 TV 토론이 취소된 게 본인들한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은 준비를 좀 못했다. 당연하게 자기들이 1등할 줄 알았단 말이죠. 1등 몸살이듯이.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8명이서 동시에 공격하는 걸 제대로 수비를 못했는데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진 건데 이낙연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혼자 두드려 맞았지만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이낙연 같이 두드려 맞아요. 네. 근데 만약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1차 예선에서 이재명이 한 것처럼 이낙연도 떨어질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되면. 그래서 오히려 TV 토론 취소됐을 때 그 준비를 좀 해야 된다. 나한테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잘 보호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낙연 후보는 한 번도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공격만 했으면 됐어요. 근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계속 품격 이야기했으니까 네. 본인의 그 품격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일례로 지난번에 뭐 어떤 뭐 사고 난 지역에 찾아갔을 때 경기도 이천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거였으면 돌아가라니까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가버렸잖아요. 그랬었죠. 사실 이제 그 현장에서 유족들이 이제 대안이 없으면은 가라라고 했을 때 그럼 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겨 사실 그때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TV 토론에서 공격 들어왔을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지지율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모습과는 다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TV 토론 취소됐을 때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지금 이낙연 캠프가 상당히 고무돼 있는데 지지율 올라왔다고. 네네. 지지율이 올라와서 모든 사람들이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고무되면은 실수하거든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네, 심기일전을 해서 각 후보들이 좀 더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참고로 민주당의 1차 선거인단 마무리가 됐는데 76만 73명이랍니다. 1차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선관위가 발표했고요. 2017년에 민주당 전체 선거인단이 214만 명이었는데 바로 내일부터 2차 선거인단 모집 그리고 8월 16일부터는 제3차 선거인단 모집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200만 정도 참여하지 않겠느냐. 지금 1차 76만이죠. 네. 2차도 아마 비슷하게 될 겁니다. 날짜가 더 길기 때문에 2차는. 그렇습니다. 거기다 권리당원 뭐 80, 100만 하면 200만은 좀 넘겠다. 뭐 권리당원이라고 해서 근데 다 투표 참여하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런 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1차 여론조사 참여하신 분들, 국민선거인대 참여하신 분들, 2차 참여하신 분들 숫자가 비슷해도 투표율은 1차에 참여한 사람들이 훨씬 높아요. 가장 먼저 이제 뛰어들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람이라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2주 연기되면 원래 예정상으로는 8월 15일 날 이제 1차 경선에 참여한 분들의 투표용지를 오픈하게 돼 있는데 네. 연기되면 뭐 8월 말쯤에 다 가겠죠. 네. 어쨌든 각 캠프는 그때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때 뭐 45%, 뭐 50% 가면 더 좋겠죠. 네. 그러면 대선이 이제 대세론으로 굳어지면서 그 뒤는 볼 필요도 없어요. 굳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후보들은 최소한 뭐 1위 후보하고 근접하는 그런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1차 경선 결과를 까는 오픈하는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역전 드라마를 썼을 때도 보니까 뭐 제주와 호남에서 이인재 대세론과 호남의 맹주였던 하나갑 후보를 뭐 앞서면서 승기를 잡았던 것처럼 첫 번째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거기다가 1차 결과가 오픈되면 네. 드랍하는 후보들이 생길 겁니다.
아, 그렇죠. 사실 경선을 포기하는. 격차가 너무 많이 생기면 예. 드랍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표가 또 어디로 가느냐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일본의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요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지금 헤드라인을 달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입당을 하도록 유도할 텐데 결단까지 지금은 기다리고 싶다. 이런 메시지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선거를 한 번도 치르지 못해서 미숙한 부분이 많다. 지금은 인기가 매우 높아서 어딜 가나 환영받지만 앞으로는 잘 모른다. 이런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을 디스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현실 진단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뭐 두 개 다죠 뭐. 예. 현실 진단도 하고 디스도 하고. 네. 그러니까 당신 밖에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비평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말 기다리고 싶다. 네. 그 말하고 다 이어지는 거예요. 기다리고 싶으나 기다리면은 폭망각이니까 빨리 네. 들어와라.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지난 재보궐선거 때 밖에 계속 있다가 결국은 패배했잖아요. 네. 근데 밖에 있을 때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을 때 김종인 대표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방식을 썼거든요. 일부러 폄하하고 안철수 후보를 깎아내렸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지율 빠진 거거든요. 만일 그때 지지율이 높았을 때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면은 지금 서울시장은 오세훈이 아니라 안철수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결국은 결단 못하다가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한테 하는 말도 똑같은 겁니다. 계속 밖에 있으면 미숙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당으로 들어와라. 그럼 우리 당이 울타리가 돼주겠다. 그 말입니다. 네, 그 얘기를 했고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입당을 벌써 해버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 번의 이제 선명한 대비 효과가 있었는데 윤 전 총장이 지금 계속해서 정치 선언을 하고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세 또는 이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윤 전 총장 장모 1심 실형 선고, 뭐 부인 논문 표절의혹, 뭐 지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지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외곽에서 흔히 말하는 전문가가 아닌 자신의 사람들만 꾸리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빠르게 입당하는 게 더 나을까요? 집 지지율이 계속 빠진다면서요. 네. 밖에 있어서 도움이 되면 올라가야죠. 근데 계속 빠지니까 당연히 지금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지금까지 했던 윤석열의 정부적 판단은 다 실패했습니다. 네. 성공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 이번에 영입했죠. 네. 그 효과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이제 김영환 의원을 찾아봤는데 1996년 15대 국회 새정치국민회의,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시작을 해서 16대 같은 지역구에 당선되고 2001년에는 과기부 장관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이인재 캠프에 잠깐 있었다가 국민의당에 갔다가 미래통합당에 갔다가 다시 지금 윤석열 총장과 손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행보상으로 따졌을 때는 영양가보다는 갈짓자 행보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플러스라기보다는 김영환이라는 사람과 손을 잡았다는 것이 마이너스에 가까운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적 판단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상황실장에 김영우 전 의원을 네. 임명했잖아요. 네. 그분은 삼선 국회의원에 이번 선거에 탈락한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나도 탄핵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한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나름 국민의힘의 영향력도 있고 또 정무적 전략적 판단이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만나서 빨리 입당해라. 그리고 빨리 입당했잖아요. 네. 윤석열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갔고 김영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영우 전 의원은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에요. 근데 김영환 의원 같으면 국민의힘 탈당 이후 계속 내리막길 있잖아요. 네. 미래가 보입니까 김영환 전 의원에게? 그런데 윤석열이 거기 손을 내밀어줘서 네. 김영환 전 의원으로서는 너무 고맙지만 김영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미리 가서 좌장 노릇을 하면 다른 좋은 전략가들이나 전술가들이나 이런 사람 들어오려고 그럴 때 자기 입지를 위해서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패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영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김영환 전 의원을 캠프에 합류시켰다는 것이 사실은 고개를 갸우뚱해서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인사를 만날지 좀 주목이 되고 일단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뭐 세금 걷어서 나눠줄 바에 세금 뭐하러 걷냐. 이 발언 때문에 굉장히 십자포화를 받았고 두 번째는 사드 관련 발언으로 또 이제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사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경 인근에 배치한 레이더 먼저 철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처음 정치 선언할 때도 뭐 그랜드 바겐이라든지 외교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외교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예. 사드 관련 발언도 또 사실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메시지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여당도 사실은 공격을 하겠지만 같은 야당 입장에서 힘겨루기 싸움에서 더 유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국민의힘 측에서 좀 더 유리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방금 오창석 평론가 말대로 그 세금 문제는 뭐 경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사드 문제나 그랜드 바겐 문제도 외교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월 달에 총장직 사퇴하고 3, 4개월 만에 경제, 외교, 국방, 안보 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에 들어가는 게 윤 전 총장이 지지율이 더 안 빠지는 그런 일이다. 근데 윤 전 총장 입장으로서는 내가 당에 들어가서 그냥 이용만 당하는 건 아니냐. 불쏘시개 결국은 정권 교체에 불쏘시개 걸만 하는 거 아니냐. 그 두려움이 있겠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외곽에 있을 때도 그 아내 문제나 장모 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운데 당에 들어가서 경선을 하게 되면 더 시끄러울 것 아니냐. 안에서도 공격을 받겠죠. 예, 여러모로 지금 고민이 있을 텐데 정치인은 어차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A냐 B냐 늘 기로에 서거든요. 네. 그때 빠른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이거구나. 앞으로 이런 걸 하겠구나를 체감하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걸 안 해주면 정치인의 가치는 떨어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빠른 선택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그렇게 높은 지지율 안철수 현상이라까지 불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지지율 다 까먹고 결국은 대통령 후보도 못 된 것도 뭐 간철수라는 이야기 들을 때부터거든요. 네. 그렇게 고민하거나 장고재면은 지도자 또 리더십으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본인이 어쨌든 정치를 한다 그랬고 네. 여권에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죠. 네. 삼지대에서 단독 후보 낼 것도 아니고 언젠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언젠가는 들어가려면 빨리 들어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어제 이제 최재형 감사장 입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재헌절 메시지를 내면서 이 헌법 가치를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윤 전 총장이 재헌절 메시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야권의 후보들 간에도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면 될까요? 글쎄요,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아직 그 인지도나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요. 너무 안 나오니까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응대해주면 땡큐죠. 응대해서 다시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응답을 안 해주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응답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제 입당했으니까 뭐 다음 주 초에 아마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조금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앞으로 최소한 2자릿수는 돼야 되거든요. 유의미한 득표율 네. 받으려면. 네. 그래서 일단은 당장은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 자기 존재감을 어떻게 하면 과시할 것인가, 그 고민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여러 인터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지지율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남겼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는 막연한 소리만 한다라고 해서 양 사람을 다 비판했어요. 요거는 역시나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걸까요? 글쎄요, 뭐 지금 어쨌든 지금 야인인데, 네, 뭐 기자들이 관심이 많네요. 열심히 인터뷰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속적으로 소통한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나왔을 때 음모론으로 뒤에는 김종인이 있다. 뭐 이런 말 돌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연장선상으로 기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김종인 대표 전 비대위원장은 어떤 후보가 정말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는 계속 이런 스탠스를 취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후보든 일단 최종 후보가 그럼요. 되기 전까지는 예. 비판을 하면서 길들일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김동연 전 부총리를 띄우면서 대선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는 어떻게 할까요? 김동연 전 부총리도 사실은 뭐 인지도나 지지도가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여권에서는 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까지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 결국은 야권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네. 그럼 그거는 정말로 문정권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3번, 4번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러면 정말 문정권이 잘못했구나라고 중도층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그런 점이 조금
마이너스다. 다만 김동연 자체로는 큰 파괴력이 없다. 그렇게 볼 겁니다. 아직 뭐 최종 결정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김동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동의 촉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 촉 가이드는 오창석 시사평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